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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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021년 전망하는 자리 저희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Where are we going? 2021년 인터넷 판을 예측하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소개 굳이 안 들으셔도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먼저 이제 김규호 교수님. 네네. 우리 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업계의 거의 산 증인 아니십니까? 아, 다르게 하면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뜻이죠. 저 정말 그 인터넷 초창기부터 계속 하셔서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기업들, 뭐 NC소프트, 네이버,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이제 임원을 계속 하시고 지금은 후학 양소리에서 지금 서강대 계시. 네. 맞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화석이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 제가 접했던 거하고 지금 약간 기시감 같은 게 몇 개 있어서 기시가. 네, 대사부. 그래서 이게 이거 누군가한테 되게 좋은 기회다. 그런 말씀을 오늘 좀 기회 주면 드리겠습니다. 2021년이 기회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기회 같아요. 네. 그리고 김동현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앱. 지난 뭐 한 10년 동안 잘 나가는 앱들 계속 이렇게 산출해내신. 네, 잘 나가는 훨씬 더 큰 앱들이 많은데요. 네. 저는 데이터 쪽 비즈니스 계속 해왔고, 네. 이제 2011년도에 오픈 서베이라는 회사를 해서 5년 정도 제가 대표를 맡아 운영을 했고, 16년도에 이제 한국신용데이터라는 회사에서 캐시노트라는 서비스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게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돕는 서비스 만들고 있습니다. 캐시노트 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네, 뭐 다행히 많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올해가 사실 되게 뭐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자영업자분들한테 특히나 어려운 해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카드 총소비를 보면 올해 2분기에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 전년 동기 대비 3%밖에 안 빠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도 집에서 시켜는 먹는 거죠. 배달을 시켜 먹든 배달을 시켜 먹든 뭐 주문을 하든 온라인 소비, 그러니까 총 소비는 별로 안 줄었는데 네. 오프라인 소비는 사실 뭐 몇십 %씩 빠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캐시노트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전체 네네. 소비 움직임은 네네. 하방으로 3% 정도지만 그 안에서 많은 손바뀜이 있었을 수가 있다. 네네. 정확히는 카드사가 이제 공개하는 데이터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전체 결제액은 3%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요. 네. 저희가 실제로 이런 소상공인이라고 표현되는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보면은 뭐 최소 10%, 20%, 많으면 30%까지 또 사실 지난주도 저희가 2단계로 다시 격상을 하면서 영향들을 좀 시시각각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 오프라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힘드신 상황이죠. 네.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죠. 캐시노트가 좀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뭐 많이 또 고민도 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자영업자들한테 좀 많이 좀 디지털적인 인사이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임 대표님 오늘 많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욱 대표님. 네. 지금 뭐 관찰자로서 그동안 이제 스타트업 이렇게 관찰만 해오시다가 네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이제 도우시려고 TBT. 네. 돕기보다는 뭐 일단은 본격적으로 투자자로 이제는 바뀐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올 초부터 TBT라는 벤처 캐피탈에 조인을 해서 펀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펀드가 뭐 포스트 코로나 펀드라고 이런 코로나 이후의 이런 변화에 좀 대응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고 330억짜리 펀드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8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30억짜리 포스트 코로나 펀드. 네네. 그래서 한 20군데 정도 하려고 해요. 정말 이 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펀드겠네요. 네, 뭐 요즘 뭐 근데 비대면이니 이런 거 쪽에 많이 좀 투자를 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좀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획을 한 셈이죠. 그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오늘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1년을 전망하는데 그러네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올해 겪으셨던 그 족적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까 네. 캐시노트를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이렇게 신의 시각에서 이렇게 네, 보실 네. 수 있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전체적으로 총 3%인데 요거를 또 나눠보면은 분명히 편차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온라인이나 배달은 뭐 되게 허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 업종 중에서 혹시 네. 뭐 차이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는 이게 그 양극화가 거기도 심해졌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네. 뭔가 잘 된 쪽은 어느 쪽이고 아, 아닌 네. 쪽은 뭘까에 대해서 그냥 좀 추상적인 네. 인사이트를 주시면 네. 어떨까요? 사실 저희가 늘 그런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가공하고 네네. 기업들이나 뭐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 지자체 사실 제공을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마 얘기를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0%가 빠진 주가 있다라고 네. 해보면 이게 구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종로구나 중구처럼 대기업들이 많고 관공서가 많은 지역은 한 20%, 25%씩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목동이 있는 양천구라든지 아니면 잠실이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네네네. 덜 빠집니다. 어, 왜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출근을 해서 출근길에 커피 사 마시고 점심 사 먹고 회식도 하고 하던 소비를 어딘가에선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집 근처 소비로 바뀐다는 거죠. 대학교 앞도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실제 동선상에 있는 네. 가게는 된다는 뜻이구나. 네, 근데 이게 결국 또 어떤 뜻이냐면 상권의 변화라는 거고 네네네. 이 상권의 변화가 물론 일시적일지 아니면 되게 영구적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권의 트래픽이 변한다라는 거는 사실 부동산 가격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 상업 부동산들의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들이 꽤 선명하게 나타났고요. 그러네요. 업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뭐 굉장히 예상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자전거 판매, 뭐 오토바이 수리 판매 이런 쪽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실제로 상장사 중에서도 그런 자전거를 파는 대표적인 회사가 있죠. 한국의 상장사. 거기는 코로나 이후에 한 3배 올랐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면은 업종별로도 지역별로도 어느 곳은 오히려 지금 더 잘 되고 어디는 더 빠졌고 그리고 어디는 조금 더 버틸만하고 어디는 더 심각하고 이런 영향이 되게 다르게 있죠.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상권을 흔들 만한 변화가 지금 맞습니다. 2020년에 네. 저희가 겪은 거네요. 그게 네. 저희가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네네. 상권의 재구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상권의 재구성. 왜냐하면 궁금한 게 네. 사실 저 최근에 해마다 나오는 그 김난도 네. 네, 그거 트렌드. 그걸 이렇게 네. 보면은 슬세권 얘기가 나와요. 네. 슬세파 네. 동네. 네. 네. 딱 그 말씀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네. 불이 번쩍했는데 네. 그러면 뭐라 그럴까 질문이 뭐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통과요. 네. 그래서 2020년엔 네. 상권의 재구성, 오프라인 네, 상권의 네. 재구성이 있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저 이제 2020년 얘기 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서 2021년 전망을 트렌드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2020년 뭐 다들 뭐 힘드셨겠지만 어떤 한 해셨습니까? 그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의 네, 네. 변화를 목격하셨고 네. 뭐 2020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부터 말씀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이제 미션 중에 한 반 정도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예정된 것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경제적인 거에 대한 영향은 없었는데 할 일은 되게 늘어났어요. 첫 오히려 번째로 늘어났습니까? 네. 사실 이제 강의실에 가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소위 애드리브로도 넘어가는 게 많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같이 하면서 해버리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영화 만들듯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야 돼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없잖아요.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해진 시퀀스대로 가야 되니까 소위 모든 걸 다 편집하고 뭐하고 요 피드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무지하게 많아졌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강연 됐든 미팅 됐든 이상하게 그 준비하는 게 조금 습관화된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동강도 세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내가 좀 깊어지는 계기가 됐구나. 정도로 좀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긍정해야죠.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 뭐 좀 이렇게 피곤하면 그냥 들어가서 개인기로 어떻게 좀 이렇게 1시간 정도.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좀 또 애들 막 이렇게 녹화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보다도 이게
플레이가 시퀀서로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순간 난감하잖아요. 이게 수습이 안 되고 피드백이 안 들어와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감독처럼 미리 다 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세상의 모든 게 다 이렇게 평가가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자존심 있으니까 성은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그동안 대강했던 것들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는 문화적으로 좀 보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학교에서 양극화라고 하는 게 그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준비가 되고 뜻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으면은 더 효과적인 면이 있고요. 대신 모티베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게 인입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인게이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그런 면에 양극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사실 초등학교의 그 교육 현장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게이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정이라든가 손길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지니까 그야말로 콘텐츠만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준비된 상태에서 프로토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잘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는 이게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업 아이템 내년에도 그렇지만 이거를 안 만나고 IT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누군가 해내면 첫째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부터 되게 신기해질 것 같아요. 돈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년에는 하는 모든 일에다 원격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단어에다 앞에다 원격을 다 붙여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사업계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코로나 없어지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트렌드 그 김난도 교수님 거기 보면은 정말 동의하는 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없던 거 만든 것인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정해요. 아니다. 가속화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없던 게 나왔다기보다는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서로 주저주저하거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의 혹은 뭐 감히 이렇게 못하는 것들을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더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극명하게 나타난 거는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건 잘 안 돼. 근데 그냥 기능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래서 영혼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원래 이뤄질 법한 변화를 등을 약간 밀어주는 역할을 한 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만났을 때 더 귀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굳이 안 만나고는 좀 기능적으로 하고 이렇게 조금 더 교묘하게 분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격이 여전히 이제 내년에도 대세가 될 것이다. 대세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뭐 예를 들어 로봇도 우리 인간 협업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원격과 그 대면의 협업 뭐 이렇게 그 문화를 바꾸는 거라 쉽지 않은 거였었는데 글쎄요. 우리가 감히 어떤 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뭐 저희가 대기업을 만나거나 윗사람을 만나는데 감히 이게 줌으로 미팅하자는 말을 예전 같으면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늘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그렇죠.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줌콜 한번 하시죠. 줌콜 한번 하자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 그 소위 눈도장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마 그러면서 또 누가 그러던데 그 일본에서 그 줌에 요구한 거가 좀 사장님 화면을 크게 하고 근데 그냥 해프닝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줌랩을 가게 되면은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다 똑같은 저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 좀 좋아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손해이긴 하지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찾아뵙겠습니다.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사라진 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들 찾아뵙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만 안 찾아뵙고. 왜냐면 젊은 층이 부증상 감염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일 나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그건 이제 진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내년에도. 이제 원격 관련된 말씀 해주셨고. 대표님 올해 어떠셨어요? 저는 새 이 직장인 그 TBT로 출근을 한 게 3월 2일부터였는데요.
2월 28일 날 대구 그거 해가지고 하루 확진자가 800명에 찍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감 속에 그 회사를 나가긴 했고 그때 대부분 다 재택으로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일을 하고 뭐 다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스타트업 미팅도 직접 하기 어렵고 다 줌으로 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그거 해서 모태펀드 그 출자를 봤는데 출자 심사도 제 피칭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미리 보내고 그리고 심사위원들하고 그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Q&A를 하고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부터 그걸 몸소 그렇게 다 직접 경험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3, 4월은 거의 스타트업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못했기 때문에 다들 그게 슬로우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걱정을 했어요. 이게 커리어를 바꾸자마자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우리가 투자하는 스타트업들 전부 다 어렵고 뭐 펀드레이징도 되게 어렵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5월부터 이게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처음에 되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걱정들을 해서 저희 뭐 출자 요청 이런 거에 뭐 반응을 안 하다가 뭐 7,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오히려 뭐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뭐 이런 그 시총이 막 50조, 30조, 40조 이렇게 찍고 뭐 테슬라가 올라가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그런 파워, 그리고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저희 뭐 포트폴리오나 이렇게 봤을 때 오프라인에 걸려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그런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건 다 새로운 걸 하는 거고 대부분은 디지털 베이스의 비즈니스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뭐 특히 이커머스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데들은 얘는 훨씬 잘 되고 많은 콘텐츠, 교육 이런 비즈니스도 다 온라인으로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만 그것도 국내 여행 위주로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이런 그 변화들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이게 기회로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3분기부터는 펀드레이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VC들도 많이 되고 그래서 2분기는 한국의 그런 그 벤처 투자가 23%까지 빠졌다가 그 3분기는 오히려 한 뭐 6%인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고요. 전년 대비. 그리고 4분기도 계속해서 그렇게 확장 기조를 이어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겪어보셨던 아니면 이제 함께 도와드렸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디지털 우리 사회에 전파를 하시려던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예전부터 그렇게 노래 부르던 게 1년 만에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디지털을 원래부터 밀고 싶었던 데들은 이번 기회에 굉장히 큰 파도를 올라타고 더 높이 갈 수도 있었던 반면에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파도를 올라타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은 또 힘들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디지털화에 대해서 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하나 흥미로운 사례가 저희 투자사 중에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립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그 뭐 시내라든지 이런 데들이 소상공인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관심이 없다가 어차피 가게에 있는데 비어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이걸 팔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립 같은 그 플랫폼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립을 통해서 뭐 물건을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급속히 그 플랫폼이 또 성장하게 되고 뭐 하루에 1000개 이상, 그 한 달에 뭐 1000개 이상의 방송이 되고 막 이런 정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이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랄까 기회가 어떤 데는 잘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냥 가게에 이제 혼자 죽치고 앉아 있었던 상황에서 스마트폰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바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게 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당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네. 그냥 내가 앉아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딱 그러신 손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다 예상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예상해서 일찍 우리는 배달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이미 뭐 그 배민이나 쿠팡 이츠를 통해서 매출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보충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혀 배달을 안 하고 음식 배달을 신경을 안 썼던 가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플랫폼을 안 타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장사가 안 될 때 오히려 그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를 갖다가 이걸 대비해서 바꿀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이런 디지털이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 방금 대표님 얘기해 주셨던 배달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권의 재구성과 사실 연결해 보면 네. 실제로 저희가 상권 정보 서비스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나 아니면 사업자들한테 제공하는 상권 정보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되게 크게 업데이트한 게 딱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상권도 상권인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상권이라고 하면 반경 한 500m를 얘기했어요. 심지어 큰 길을 건너오는 건 또 상권을 안 쳐요. 귀찮으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 워크인해서 내 가게에 와서 뭘 먹든 사가든 마시든 하는 사람들의 잠재 수요를 상권의 정의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배달이나 픽업 씬들이 이제 활발하게 확장되면서 반경 500m에서 반경 2km가 된 거죠. 반경 2.5km가 된 거죠. 배달 한 2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들. 그래서 이게 누차 말하지만 결국은 이게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상권 내가 어느 목에서 장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곳에서 내가 장사를 해서 벌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고려해서 리스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사는 계약이란 구매 결정이란 말이죠. 어느 자리에 살 거냐.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푸드 트래픽, 즉 걸어와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프라이싱 되어 있던 게 전통적인 상권에 대한 기준이고 상권을 기초로 하는 자산 가격이었는데 사업용 부동산에 지금은 말씀해 주셨던 배달 포함하여 이 곳에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네네. 그게 제가 봤을 땐 되게 큰 변화라고 또 생각합니다. 기시감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세대는 그 청계천 그 새우상가도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용산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들어가는 초입의 가게세가 되게 비쌌을 건데 그게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그 초입부터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똑같은 게 거기서 벌어지나요? 네, 네. 그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길이라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대로변에서 몇 단계 안에 들어가 있는 골목길이었는데 왜냐면 그게 괜찮게 지도를 타고 찾아가서 다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변화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가 온다는 그러네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지하실이라도 그럼요. 그래서 공유 주방이 잘 돼요. 공유 주방이 잘 돼요. 네, 공유 주방 같은 게 잘 돼요. 힙지로도 그런 거잖아요. 을지로 그 네, 인쇄골목에 네. 누가 한번 어디 데려가는데 뭐지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문을 탁 여는 순간 별천지 열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것들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인스타 같은 거 보고 가고. 반면 저는 그런 변화를 느끼는데 동네 마을버스를 타고 요새 다니면서 유심히 마을버스에 있는 광고를 보면요. 식당 광고가 3개가 있는데요. 식당 위치가 없어요. 네, 배민 우버이츠 됩니다. 그 쿠팡 이츠 됩니다라고 그게 써 있고요. 식당 위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름만 알고 있으면 그 검색해서 주문해 먹으라는 거예요. 이름만 인지시키면 어떻게든 되는.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3개가 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 기시감이 있어요. 옛날에 어린 시절 미국 처음 갔을 때 광고가 있는데 전화번호 없고 인터넷 주소가 있는 거예요. HTTP. 그래서 와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기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와중에 풀부킹에서 예약이 안 되는 업종들도 되게 많거든요. 가게들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양분화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시켜 먹어도 괜찮아 이거는 라는 것과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좀 분위기를 내고 싶고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비싼 걸 시켜 먹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객단가가 높은 업장들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또 수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쩌다 한번 나가서 식사를 하는 건데 내가 평상시에는
출근할 때 점심도 밖에서 먹고 저녁도 밖에서 먹고 일주일에 한 10번은 밖에서 먹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것과 내가 요새는 다 시켜 먹거나 뭐 집에서 해 먹거나 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외식하는데 이 2번은 어디서 할 거냐. 딱 둘 중에 하나라고 귀결되는데 하나는 이른바 인스타그래머블한 가게들. 찍어서 올리기 좋은. 그리고 자랑질. 네네네. 이쁜 케이크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쁜 뭔가 인테리어가 돼 있다거나 이런 가게들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 혹은 이게 음식일 수도 있는데 그것의 퀄리티가 굉장히 하이엔드여서 정말 그 공간에서의 경험을 내가 사야겠다. 누구한테 자랑하는 걸 떠나서 이런 영역에서는 오히려 되게 화랑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봤던 마케팅 책이 떠오르는데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저관여 상품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거는 그 실제로 식당 가는 행위 자체가 귀한 행위가 되다 보니까 고관여 특징이 나타나는 거네. 네. 네. 야, 완전히 그 라이프스타일에서 나.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굳었기 때문에 네. 예, 그 굳은 돈을 가지고 약간 네. 평상시보다 업그레이드한 네. 체험을 하고 네. 그와 동시에 네. 사실 인스타그램업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로서의 네. 그 체험 가치를 좀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 많이 몰린다는.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사회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네. 디지털을 체험하지 못하고 뭐 캐시노트도 안 쓰시고 스마트폰도 잘 모르시고 이런 데들은 손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싶을 수가 있을 수 네. 있겠지만 또 어떤 데서는 아까 계획이 있는 그 사장님처럼 오히려 더 편하게 장사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그 변화의 물결은 거세질 것 같은데 내년 전망으로 조금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좋은 전망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재구성이 어떻게 보면 상권의 재구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까 떠오른 질문 그 네네. 통해서 그래서 쭉 어떤 숫자로 봤을 때 어떤 양극화 입장에서 뭔가 그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 주로 그 사업 그 식당이든 그런 쪽 그다음에 기회를 그 못 잡고 있거나 오히려 좀 잘 못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특이적으로 여긴 이렇고 구분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라고 좀 쉽게 리스티클 1, 2, 3, 4, 5 이런 걸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스티클 세 가지만. 네. 오랜만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아마 네네.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세 개를 네. 바로 이제 뽑아주시려고. 네. 근데 바로 지르시죠 뭐. 제 생각에는 뭐 최근에 또 굉장히 큰 유치를 해서 유명해진 곳 중에 하나가 홈인테리어를 중개하는 서비스 업체가 있었죠. 오늘 이제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난지원금이 1차 지급됐던 봄을 생각해 보면 5월이었죠. 가구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아 봤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내구성 소비재는 일상적인 지출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눈에 더 밟히는 거예요. 왠지 이 책상 좀 불편한 것 같고 이 의자도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은데 근데 사기에는 몇십만 원씩 하니까 되게 주저하다가 재난지원금이 나오니까 그 김에 쓰자라는 게 있었던 거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상권의 변화처럼 저는 이거를 그냥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시간을 소비하는 곳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중의 변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만 해도 이제 전사 원격 근무를 권고하고 있고 사무실에 나온 걸 막지는 아직 않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집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됐을 때 내 삶에 있어서 소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결국 변동성은 양면이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곳과 더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의 핵심은 이러한 그 거시적 변동성과 방역 이슈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어디에 시간을 덜 쓰게 된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더 쓰고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을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꽤나 구조적인 타격을 받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집합시설들이에요. 집합시설. 왜냐하면 이게 학습 효과도 되게 큰데 일단 집합을 막아버리는 것도 있고 집합시설에서 터져나온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안 내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물론 뭐 요새는 또 다른 의미 때문에 송년회가 많이 없어졌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을 즐겨하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소수의 집단이 모여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들 그리고 요새처럼 아예 그냥 9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혹은 영을 중단시켜버리니까 그냥 집으로 찾아간다거나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되게 홈파티 문화가 갑자기 생기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 홈파티는 결국은 또 홈인테리어로 연결이 돼요. 이어지는구나.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24시간은 동일한데 사람들이 막 엄청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경각심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시간이 어디에 더 쓰이고 있느냐가 전 핵심인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이제 미국에 처음 갔더니 미국은 그 거실을 되게 손님이 가정하고 이렇게 만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손님이 오지 않은 걸 가정하고 집을 꾸미거나 관리하는데 저도 어디서 봤어요. 최근에 그 뭐 인테리어가 뜨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머리가 밝아지는데요. 내가 집에 머물다 보니까 의자 불편한 거 바꿔야 되고 TV도 작은 거 크야 돼 이거 알고 있는데 손님이 오기 시작한구나 집에.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리면 상장사 중에 또 이제 가구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또 큰 회사가 한국에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보면 저는 사무용 가구 매출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주문을 해요. 그렇지 맞아요. 왜냐면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책상은 사실 사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식탁 혹은 그냥 뭐 굉장히 간이 책상에 가까운 것들의 개념인데 내가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요새 못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책상이 3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노트북을 할 책상, 첫째가 앉아서 그 강의들의 책상, 셋째가 앉아서 강의들의 책상이 3개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 변화들의 근본적인 이유들이 아닌가. 질문 하나요. 이게 또 카메라도 하다 보니까 뒤에 배경용 뭐 그런 가구는 안 나가나요? 배경에 책꽂이 하나 있으면 좋고 그런 거 혹시 농담인가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2021년 김동완 인사이트를 이미 하나 주셨어요. 그거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은 분명히 변한다. 그 변화의 그 신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소비자들이 보내는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결국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업 아이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힌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및 예상 고객이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하나 건졌습니다. 네. 2021년 5개까지는 드리고. 근데 아까 3개 얘기하셨는데 2개 또 나왔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돌아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코로나 얘기 사실 빼놓을 수는 없지만 또 이제 코로나 얘기만 하다가 2021년에 갑자기 샥 거쳐서 저희가 뽑았던 것들이 다 무의미하거나 그럴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코로나와 관련된 토픽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내년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억눌렸던. 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백신 덕분에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정말 여행의 소중함, 해외에 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목적지가 없는 비행까지 이게 나올 정도의 그게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게 열리면은 굉장히 거의 그 얘기했던 보복 소비 같은 그런 그 억눌렸던 그런 못하던 거에 대한 그 큰 이런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베팅이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낙관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차이니까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뭐 취할 수 있는 뭐 전략이랄까 아니면은 관심을 가져야 만한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하나 최근에 저 기사에서 본 거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여행사가 내년도 여름에 출시한 거를 그 취소 조건 다 해서 하는데 되게 파격적으로 이야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측하기 위한 테크닉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미국에서 뭐 옛날에 NC소프트 시절에 이렇게 한번 마케팅 유통 사이클을 한번 겪어봤는데 얘네들이 보통 그 1년에 그 물건 파는 거에 한 거의 3분의 1인지 반인가를 그 12월 달에 판대요. 땡스기빙하고 크리스 사이에. 그러면 얘네들은 그 나라가 크다 보니까 물량, 그 공장 로지스틱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10월 달에 이렇게 출시하면 프리오더를 받아. 내가 왜 하는지 몰랐는데 프리오더 보면은 빅데이 정확히 예측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가 그 예측을 한 거잖아요. 전망이 있다라는 증거를 그러니까 추정을 만든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상상은 자유롭지만 사실 상상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각자 그런 식으로 뭔가 예측에 대한 어떤 그 프리오더 개념으로 하는 거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러니까 미래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는 또 그런 기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다닐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에 더 신경을 쓰고 그럼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좀 막아주면서도 그렇죠. 갈만한 것들을 하고 미리 선 예약을 받고 그런 것들을 아마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맞아요. 회사가 기회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아까 듭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관여로 했던 행위들이 일단은 아까 보복 소비도 있는 것 같지만 고관여로 바뀔 것 같아요. 따지는 거 하나하나. 말씀한 대로 네. 여기가 안전을 할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거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진짜. 훨씬 더 데이터나 뭐 이런 네. 정보나 이런 맞다, 것들을 맞다. 더 예. 많이 찾아보고 결국. 예, 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결국은 현장에서 임기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준비하는 데 참 피곤하겠지만 미리 많은 걸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따질 거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따지는 습성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 더 심해지지 않을까 더 싶어요. 왜냐면 이 안전 심해지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프리오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년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준비를 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네요. 백신이나 이런 네, 것들. 네. 성공 사례가 하나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네. 없겠죠. 저는 사실 민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많이들 간과하게 되는, 저희도 사실 올해 되게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고 실제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공공에 대한, 다시 말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담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큰 대선도 미국에서 있고 했었지만 결국은 이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라스트 리조트가 어딨냐라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을 주든 아니면 대출을 저리로 해주든 무이자로 해주든 뭐 세금을 덜 걷든 하는 형태로 정부가 그걸 흡수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코로나 이전의 10년에 정부가 작아져 왔냐 커져 왔냐라고 생각해 보면 작아진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구상 자체가. 그리고 민간 영역에 굉장히 큰 메가 플랫폼들의 위상이 굉장히 커져왔고,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모 소셜 네트워크 회사가 사실상 세계 정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관념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만 해도 반독점법으로 이제 기소를 받은 회사도 있고, 미국 정부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거는 정권이 어느 성향이냐와 무관하게 그냥 이러한 팬데믹으로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취약 계층들 그리고 취약 산업들을 지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그게 단순하게 한 나라의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한데 과연 그 취약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산업들, 계층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회복이 될 거냐라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의 역할들이 계속 커지길 요구받고 자연스럽게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그 이제 자산 가치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꼭 뭐 사업자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으로 보면은 결국 저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정부들이 나서서 뭔가 부채를 늘리고 사회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버리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자산군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자산군이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종전의 10년 동안의 금융 사이클과는 좀 다른 형태의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가 되게 되면 그건 뭐 단도직입적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의 뉘앙스를 보면 사실 현금 값은 계속 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급이 많아지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 부동산 이야기만 또 1시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있으시구나. 다음에 들어야 되겠어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부동산이라고 특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제 그 현금 자체의 공급 총량이 계속 늘어나는 관점에서 보면
뭐 그것이 시사하는 방향은 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 상에서 봤을 때 그 누구나 그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 생각은 이제 각자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올해 되게 많이 기사에 나왔던 게 동학 게이밍, 서학 게이밍. 네. 사실 이게 저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뭐 주식을 더 산다, 부동산 대신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아까 전에 이제 프리오더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하나의 집단지성처럼 뭔가 이걸 가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자산 시장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소비자, 고객들의 시간이 어디에 더 쓰이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고객들과 소비자들의 돈이 어디로 더 가고 있는가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근데 저는 그게 지난 뭐 한 세대와 앞으로 올 한 세대 동안은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뭔가 머릿속에 뭐가 불이 켜진 느낌인데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되게 재밌어지네. 재밌어진 거라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아니요, 저는 동학 게이밍을 해서 뭘까라고 의미를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시간을 어디에 쏟을 것이냐, 좋건 나쁘건 거기에 시간을 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고 좀 스스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되게 그렇게 보지는 못해. 저는 이제 원래 자산 이제 이 금융 쪽에는 좀 이렇게 둔감해서 몰랐는데 그렇게 보니까 재밌구나. 돈에 대해서 하여튼 민감하고 갈수록 현금을 안 쓰는 그런 또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핀테크의 발전으로 이제는 다 토스나 뭐 이런 카카오 뱅크 같은 걸 쓰고 다 그런 것들을 쉽게 하고 그렇죠. 이제는 뭐 그 빅테크 회사들도 전부 다 페이먼트에 이제는 다 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이 금융의 세상 그쪽은 되게 빨리 변하고 한국이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변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좀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는 그 중국에서 하는 그런 모바일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은 워낙 크레딧 카드가 발전돼서 잘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QR 그 체크인을 지금 다 하는 누구나 그걸 다 하는 게 돼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런 모바일 페이 이런 걸 하는 거가 트레이닝이 되는 느낌 연배가 있는 그런 분들도 그래서 꼭 알리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 그렇게 되는 게 한국에서도 그런 쪽의 그 변화도 내년에는 또 빠르게 일어나고 그쪽에서 또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토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또 페이먼트 서비스를 굉장히 진격해서 또 나올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혜택, 베네핏 이런 걸 주면서 그래서 지금 카드 회사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네. 저는 썩 동감하는 게 요새 그 지역 상품권 팔았잖아요. 서울시도 팔았고 제가 있는 경기도 성남도 했는데 이게 한동안 10% DC를 했어요. 진짜 액면 그대로 지역 상품 사면 10% DC 해주는 거야. 10% 디스카운트. 그래서 무조건 와이프랑 저는 맥주를 사서 잘 썼어요. 그러니까 습관 하나가 된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근데 동일한 경험이 다시 또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게 배려가 사라진 거죠. 그 QR 그 방역이 결국은 이제 학습 효과를 그렇죠. 줘서 그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반문을 했거든요. 한국 사람이 과연 QR을 쓸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누구나 그 쓰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됐죠. 자연스럽게 이제 현금의 가치 얘기하다가 이제 현금의 이제 대체로 페이먼트 내년에 될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잘 안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 캐시노트 서비스 모바일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포스 회사를 또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미 또 적지 않은 매장들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포스 솔루션들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간편결제 연동들을 많이 또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간편결제 회사 하나가 뭔가 그럼 전국에 있는 가맹점을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뭐 카카오페이 받으세요, 네이버페이 받으세요, 포스페이 받으세요라고 영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결제라고 했을 때 결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결제의 행태와 온라인 행태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온라인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오프라인 행태를 생각해 보면 결국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바뀌는 거의 핵심은 말 그대로 포인트 오브 페이먼트, 포인트 오브 세일즈 그 시점에 어떠한 인프라 변화가 존재하는가가 사실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 AA페이를 쓴다고 해도 이거를 오프라인 머천트가 못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신용카드 결제밖에 안 받는데요. 저희는 뭐 QR 이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프라인의 결제 씬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한국에 굉장히 고유의 결제 인프라, 레이어 중에 하나가 벤 사업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직접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제 뭐 한국에 13개 벤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 벤을 경유해서 결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경계가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뭐랑 경계가 사라지냐면 PG랑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PG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KG 이니시스로 대변되는 혹은 뭐 U+의 뭐 이번에 투스가 말씀했지만 그런 것들로 대변되는 것들은 PG는 온라인이고 벤은 오프라인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오프라인에서 PG망을 경유한 결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 중개 플랫폼에 뭔가를 시켜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만나서 결제하기가 있고 내가 주문하는 시점에 바로 결제하는 게 있는데 만나서 결제를 누르면 그걸 가져오죠. 단말기에. 사실 그런 것들이 벤망을 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PG망을 통해서 결제돼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 소비와 온라인 소비를 무자르듯 나눠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시사점 중에 하나는 이게 PG를 통해 결제되긴 했는데 정말 온라인 소비였던 게 맞아? 사실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소비됐던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결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있어서는 저는 결제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한 먼저 답변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고 결제 인프라의 변화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중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굉장히 많은 포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테크 스펙을 기반으로 해요. PC죠. PC. 폼팩터만 좀 다르지만 PC 위에 윈도우즈가 돌아가고 윈도우즈의 전체 화면으로 띄워놓은 응용 프로그램이 사실 대부분 포스의 테크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데이터들도 다 오프라인에 보관하고 있고 온라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것 같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화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포스가 원래 있었지만 뭔가 하나를 더 세워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형태의 결제 수단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펙의 결제 기기들, 이른바 포스 디바이스들과 포스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거를 보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가요. 두 가지 형태가 다 실험되고 있는데 제가 지역화폐 애호가라서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는 기존 시스템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가면 이거 돼요? 그러면은 이거 QR 찍어서 내가 값을 입력하고 보여줘요. 요거는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와 무관하게 내가 돈 냈어요라고 증명하는 약간 묘한 시스템이고요. 근데 인센티브 뭐냐? 10% DC 이거 쓴다. 그런가 하면 그 코로나 이거는 내가 이제 네이버든 다음 QR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내 QR을 찍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실험되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이게 아마 내년도에 학습 효과를 어떻게 나갈지 흥미롭게.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현금은 정말 안 쓰인다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 다니면 여기는 정말 현금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카드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하나면은 그냥 다 다닐 수 있다였는데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저 옛날에 그 임 대표님 그 블로그 글 보고 중국에 출장 가면서 그냥 그 뭐지 그 모바일로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낭파스러웠어요. 중국 카드만 돈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 중국 신용카드만. 그래갖고 옆에 사람한테 현금 내서 해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 포인트 빈 게 하나 있구나. 어쨌건 최초에 돈이 들어가는 경로. 여기 없으면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해결해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그냥 중국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딱 그 문제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빨리 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자체가 모든 비즈니스를 완전히 디지털로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현금 이 매개가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새 느끼는 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그 화두고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서 다 그걸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무인 점포 같은 거를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무인 키오스크도 뭐 있고 그렇지만 그거에 뭐 로봇이 다니고 로봇이 서빙해주고 뭐하고 이런 사실 리테일 영역에서의 혁신도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 얘기를 해서 저도 방향에 대해 이견이 전혀 없지만 한 가지 좀 달라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그냥 네. 사실상 독과점을 반반씩 하고 있는 구조에 네. 가깝죠. 오프라인에는 위챗페이 좀 더 많이 쓰고 온라인 알리페이 많이 쓰는데 저는 한국은 그 양상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진공 상태의 시장을 그냥 알리바바랑 위챗, 텐센트가 빨아들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각각 고유의 강점을 기반으로. 네, 네. 근데 한국은 전자결제 인프라가 사실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원래부터. 그리고 게다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그다음에 의무수납제, 그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가격을 다르게 못 붙이는 그런 법을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자지급, 전자결제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었고 저는 부분적으로 계속 카드 결제, 플라스틱 카드 결제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한두 개의 간편 결제 사업자가 마치 중국처럼 네, 네, 네. 이렇게 뭐 굉장히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가 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기보다는 최소한 4-5개에서 많게는 한 10개 이르는 다양한 결제 수단들을 처리하는 게 또 머천트 입장에서 되게 큰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압도할 수 있는 지금 플레이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계속되고, 근데 뭐 굉장히 강력하게 그 토스도 페이먼트를 할 거고, 뭐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열심히 네이버 페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을 했고, 페이코나 이런 데들도 뭐 그대로 있고, 쿠팡 하나가 거대한 또 페이먼트 할 수 있는 또 그런 거고. 카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모바일에서 뭐 한다라고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혁신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의 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먼트는 변화는 이제 반드시 온다. 이런 이런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토픽을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3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사업 아이템의 변화, 사업 모델의 변화는 이제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가져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하나 흥미롭게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 비즈니스든 우리 생활이든 자신이 축적한 가치 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 가치 자체의 변화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상권도 그 가치를 깔고 안고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거고, 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아니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움직임이 이제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온오프라인의 융합이,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의 영향이 너무나 강력해지기 때문에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그 중에 페이먼트를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약해요. 저희가 조금 매년 트렌드 조금 뭐 좀 강력한 거 없을까요?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 IT 쪽은 워낙 원래 변화가 또 많아 보니까 어차피 불가지로 알 수도 없는데 뭘 망설여 그냥 해. 들이대주의로 저는 한동안 살았는데 들이대니즘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일단 하고 보긴 하자.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번에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라는 착각 그 책 되게 앞에 보고 야 정말 어떻게 이 시기에 이걸 딱 들고 나오신 분일까라는 놀라움이 있는데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조금 뭔가 좀 줄어드는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게 좋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들이대는 그냥 모르겠어. 아무거나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남들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아닌가 봐라고 아예 뭐 어떤 거를 그냥 느낌상으로 이것도 또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참 그게 좀 궁금해요. 워낙 아까 말씀해 들어보니까 이 데이터 레벨에서 엄청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좀 궁금해요.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왠지 제가 늘 가장 어려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을 또 얘기했으니까. 근데 저는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지만 변동성이 온갖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구조가 기본적인 지금 변화의 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한 산업, 특정한 지역, 특정한 업종에서 변동성이 촉발돼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다른 전체적인 시스템에 미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어났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금융 시스템의 변동성이 커졌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간과 자산의 배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변동성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제가 바라보는 그냥 관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 변하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한두 개로 좁히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는 되게 그냥 컨스턴트하게 존재하는데 안정적인데
여기만 변하고 있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결국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재구성이라는 표현도 있죠. 전 지각 변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뭐 비자발적인 요소로 인한 구조조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한국의 자영업의 특성은 뭐 이웃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생계형 창업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이 한국의 인구가 한 2.5배 정도 많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는 한 20%밖에 안 많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의 자영업 시장이 어떤 행태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버티게 도와주는 게 더 나아요. 더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적어질 거다라고 오히려 보지 않고요. 어떻게든 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취약계층이라고 정부가 여기는 이 영역들을 버티게 도와주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당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네. 아무거나 하는 게 좋은지 네. 그런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뭐 선택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결국은 기회비용을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업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거를 버텨가면서 계속하는 것의 효익과 내가 완전히 다른 경로, 예를 들어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혹은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게 될 텐데 저는 작게는 예를 네. 들면 보통 IT에 대해서 모르겠다 선을 긋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보는 뭐 동네에 있는 뭐 좀 나이가 드신 가축병원 뭐 네네. 가축병원 펫샵 원장 그러면 뭐 좀 그런 것들 돕겠다라는 네네. 스타트업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의 의도는 그였죠. 결국 그런 어떤 좀 이렇게 IT에 대로 캐치업이 안 되는 활용을 못 하시는 그런 계층이 사실 스타트업의 또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걸 갖고 한번 질문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나라는 우리가 접하는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작으니까 관심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나라 독특한 영역이잖아요. 네. 그럼 또 독특한 여기 사업계가 있는 거 아닐까? 네. 문제는 항상 기회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뭐가 없을까요? 임 대표님이 설정한 포스트 코로나 펀드의 그렇죠. 투자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후보군이 될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걸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결국 본인이 그런 샵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예, 또 매일매일 그걸 운영을 하고 하려니까 다른 생각을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계를 하죠. 와가지고 뭐 한다 그럴 때 대개는 돈을 주고 그걸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다만 조금 이런 변화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음식 서빙 로봇을 만드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하정우 대표님이 하는데 예전에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런 로봇을 써보시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별로 이렇게 크게 먹히지가 않았는데 이 환경 자체가 바뀌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슬로우해지니까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이게 또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줄여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로봇 도입을 검토를 하는 곳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도와주고 또 뭐 배달이든 뭐든 새로운 그런 그것들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여러 가지 교육 기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스타트업만 할 수 없고 정부에서 나서서 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매칭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지자체에서 이제 어르신들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사실 코로나 아니었어도 문제를 조금씩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자체가 예전에는 노동소득으로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요즘엔 점점 어떤 자산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심지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요즘에 다시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제 결국 이제 자산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동을 그대로 팔아가지고 그거를 가치와 교환했던 네, 그런 네. 데들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보였었거든요. 네, 어떻게 네. 이제 디지털의 이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부각이 되는 케이스도 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 것들도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큰 정부 역할도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민간 섹터에서도 교육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영업자들을 계몽한다든지 그래서 디지털 쪽으로 조금씩 가서 디지털을 하나의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네.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면 조금 희망이 보일 수 있을 것 한 같아요.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 저희가 동대문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동대문 비즈니스 쪽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근데 동대문이 밤새도록 돌아가는 마켓이잖아요.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는데 이 소매상들은 다 1인 사업자란 말이죠. 예, 재미있게 제가 느낀 거는 1인 사업자들이 전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작자 옷을 사다가 동대문에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죠. 그걸 카페24에서 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동대문에 가가지고 그걸 다 옷을 밤새 사갖고 와서 그거를 하고 반품을 하고 뭐 이거를 하는데 그 플로우 자체를 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사입 삼촌들이 있고 그런데 옛날엔 그걸 다 종이로 찍어가지고 뭐 갖고 다니면서 이거 옷을 해서 보내주고 뭐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현금을 안 쓰고 옛날엔 그런 것들이 다 용산이나 현금하면 더 깎아줬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는 젊은 분들이 다 하고 뭐 이제는 다 돈 현금이 아니라 다 그거 신고할 거 신고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화가 다 이게 되고 또 이 지방에서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그걸 받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돼서 생각보다는 시장이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하고 또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유튜브에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다 배워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게 빨리 변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유튜브가 선생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배워요. 그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네. 들어가서 그걸 살려면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하고 캐시노트를 쓰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스마트폰인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되고요. 그 스마트폰 위에 다 카톡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기본 인프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서 주문이 일어났고 그걸 하는 동대문 상인한테 전달하는 툴이 다 카톡이에요. 카톡 안에서 그걸 해서 가고 캐시노트도 그렇게 해서 사실 한 거고 그래서 이 옛날 같으면 그래서 학습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디지털화가 근데 생각보다는 그게 쉽게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IT에 조금 문외한이더라도 네. 스마트폰만 있고 네. 와이파이만 있으면 네. 그리고 카톡만 깔려 있으면 어떻게든 네.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든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래서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장에 있는 그런 불편한 문제들을 곳곳에 찾아서 뭔가 해결책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성장하려고 하는 건 다 스타트업이에요. 네. 그게 제가 거기서 이제 흥분한 영역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남 시민으로서 그 성남 쪽 진흥원의 작은 업체들, 공장들 이런 거 실제 현장도 가보고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은 발견한 거예요. 바쁘세요 다. 그리고 보통 직원들은 나름의 일이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장 한 분이 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작은 음식 가공 업체인데요. 카톡을 당연히 잘 쓰는데 문제가 생겼어. 주문이 하루에 300건인데 카톡에 한 100개 들어오고 문자로 또 한 몇십 개 들어오고 이메일로 들어오고 전화로 들어오고 그걸 자기가 잘 처리하고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서 송장해갖고 송장도 무슨 프로그램 있대 집어넣고 인쇄해서 이렇게 붙이면 가져간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여러 멀티 채널 요거라도 하나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모아주면은 일이 엄청 간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없어 아직 예를 들면. 야 이런 작은 일종의 로보틱 오토메이션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려서 그렇지.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중무장대할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그런 것부터 풀다 보면 야금장은 크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건 이제 제조업체 쪽이고 그래서 아까 잘 모르는 영역인데 이 자영업 쪽도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동대문은 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 분명히 빈땅들이 있고
당연히 아직은 모르지. 근데 누군가는 만들어내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나요? 네네. 그럼요. 네. 결국은 이게 뭐 자영업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사업자들이 디지털과 데이터를 네.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도울 것이냐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크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뭐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뭐 엔터프라이즈급 사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이제 뭐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회사들, 그리고 작은 사업자들을 위해서, 개인 사업자들이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회사들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사장님들의 마음이 꽤 열려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처음 스마트폰을 쓰는데 뭐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는 것과 이 스마트폰이 이제 쓸만하고 내가 다 알겠는데 여기서 뭔가 이런 거 하나를 더 배우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카톡방으로 유튜브 네. 공유하고 뭐 공유해서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빠르게 확산되고요. 네. 유료화도 사실은 예전보다 쉽고, 왜냐하면 네. 페이먼트가 쉬워졌으니까. 그리고 구독형 서비스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 정도는 뭐 한 10,000원 정도 내서 쓰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 현장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우물을 파고 계신데 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네. 일이라든지 불편해하시는 네. 일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사업 기회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많이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해야 돼요.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하는 회사가 올라가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창업을 해서 그런 걸 문제를 풀겠다고 도전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사회라면은 진보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즉,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데, 저는 사실 사물 인터넷 제가 직접 만들고 그래요. 예전에 그 벨브의 시인이셨잖아요. 네. 그 검색해 보시면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이후로 많이 생각을 해서 네. 결론만 하면은, 저는 이제 실제 사물 인터넷 같은 걸 만드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물론 저도 NC소프트 다녔고, 네이버 다녔고, 순간 다녔는데, 기존의 그 닷컴 때 회사들은 전부 다 내가 인터넷 갖고 기술을 막 파면 누군가가 와서 돈을 내주고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현장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싫어하지만 제 관점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는 여전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길이 뭐냐면 기술이 현장에 들어가는 건데, 사물 인터넷은 내가 하다못해 사물이니까 뭐가 띵에 붙여야 되잖아. 그러려면 현장에 가야 돼요. 그 순간 현장이 어디예요? 자영업. 자영업 모르는데요? 공장 가야 돼. 공장 모르는데 현장의 그 연결이 중요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풀을 해야지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제가 스마트 시티도 활동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시티 그러면은 공공이잖아요. 개인이든 삼성전자든 못해. 그거는 공공에서밖에 못하는 지자체. 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결국에 가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문제가 내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들어와서 게임도 하세요. 이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요새 뭐 제 머릿속에 한 10년 전만 해도 나는 카페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프로를 짠다? 이거하고 다른 일이거든요. 현장은 무조건 뭐 냄새도 나고 뭐 기름밥에 그런 곳인데, 거기와 거리가 너무 넓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 궁금해요. 저는 20대 친구들이 현장 좀 들락날락거리면서 막 해결하면 저는 돈 벌 기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는 좁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국내 대기업들도 굉장히 그런 혁신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뭔가의 그 혁신의 고리를 스타트업이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현대차에서 하는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현대가 하고 싶은 과제, 혁신 과제, 뭐 차 안에서 이런 멀티미디어, 이런 구독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한 뭐 몇십 가지를 낸 다음에 그거를 저희 VC한테 다 보냈어요. 뭐 지난 VC나 엑셀을 다 보내고 포트폴리오 회사들이나 이런 데 중에서 좀 추천을 해달라. 예, 그런 것들을 막 보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도 비슷하게 옛날 같으면은 그냥 R&D 학교 뭐 이렇게 했겠지만 요새는 굉장히 많이 그런 프로젝트 발주가 이렇게 기업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생겨서 10년 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하기에 좀 다 중무장대예요. 기업, 잘하는 기업이나
또는 이제 서울시 뭐 아니면 여기 너무 큰데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 더 작아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안 되는 거 거기는 아닌가? 여기 잘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뭔가 이게 사업적으로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회일까? 근데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오늘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예전에 뭐 인터넷 트렌드 얘기하다 이렇게 모이면 뭐 웹이나 클라우드니 뭐 AR이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전부 다 오프라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이 돼버린 거고 우리 일상을 가동하는 일종의 이제 기술이자 이제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서 내년도 우리가 전망을 할 때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인터넷 산업이 돼버릴 것 같고 되지 않으면은 약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또 이제 1시간 좀 훌쩍 넘어서 슬슬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우리 좀 한두 개만 더 마무리로 깔끔하게 그 2021년 요것만큼은 한번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트렌드 하나씩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개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내년은 뭘 또 주목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독, 서브스크립션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앱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앱이 그냥 단품으로 팔렸는데 요즘에 많은 트렌드들이 이제 구독을 하려고 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연간으로 조금씩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회 곳곳에서 구독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고 그런 트렌드 같은 게 조금씩 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어요. 기대죠, 기대. 네.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고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그 홈 트레이닝, 홈 피트니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집단으로 운동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게 사실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앱이라든지 뭔가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고 내 건강도 챙기고 그런 게 또 다른 사람이랑 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원격 솔루션들이 되고 미국에서는 펠로톤이라든지 또 미러라는 그 스타트업을 룰루레몬이 인수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런 게 또 애플이 애플 피트니스를 시작할 거고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운동하는 집에서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그렇게 돈 내는 거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식으로 온라인 결제를 해서 구독을 받은 다음에 뭐 오프라인 비즈니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그 트레이너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원격으로 또 고객들을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는가 그리고 돈을 버는가 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나중에 트레이너가 꼭 자기 사업장이 없더라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대신 요새 보면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카메라 이용해서 어떤 포즈 디텍트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가 될까 싶지만 또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집단지성이라고 또 뭐가 더 성공한 게 나오잖아요. 실제보다 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업장과 그리고 사장님 밑에서 일을 했었던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구독 경제나 플랫폼이 생기면은 독립적으로 고객하고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처럼 이게 양극화일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 우리가 보통 저는 아니지만 이 PT를 개인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옆에서 자세 다 해주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가격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걸 기술로 해서 좀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런 게 나오나 봐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러면 PT에 일자리를 주는 거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좋구나 그러면 그냥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넓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누를 때는. 구독 경제 어떻게 괜찮을 것 같으면 이것도 하나 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관심사를 그냥 주장하는 건데 센서라고 하는 거를 내가 써서 내 일을 편하게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자영업인 가장 작게는 예를 들어 문에다가
땡동 하나 달아놓으면 누가 왔다 하는 편리함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걸 포괄적으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스타트업들이 좀 들어가기가 좋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요자가 풀려줘야만 되지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려주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워낙 또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활동이 의미가 있고 그러면 뭔가 그런 그 결국은 센서가 갖고 그게 뭐 사실 카메라도 센서를 주거든요. 감 센서.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내일 편하게 할까. 그리고 오히려 소비 쪽에서 좀 이렇게 던지면 아까 현대처럼 예전에는 그냥 모여서 해커톤 했죠. 뭔가 해봐. 근데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내가 이런 문제 풀고 싶어. 던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영업 개인은 어렵겠지만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뭐 어떻게 요새 지원 많이 해서 우리 이런 문제도 있어. 라고 던지면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 지금 현대전자를 할 수 있고 현장을 할 수 있지만 자영업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거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 그분들의 걸 모아서 쫙 해놓은 챌린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인터넷을 데려오기 위한 그런 그렇죠. 계기로서 그러니까 옛날에 카메라를 포함한 센서를 고려를 해보면 그러니까 앱센터 운동본부라고 그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은 독립개발자들이 있는데 나라의 존재감이 없잖아.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존재감을 해서 돈 받아 이런 거였는데 비슷하게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적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있을 수 있거든요. 융합이 좋을 거거든요. 그 간단한 게 사실은 굉장히 일을 덜 수도 있고 아까 그 주문 들어오는데 멀티 채널 들어오는 것도 뭐가 누가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빵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로켓이 여러 개 있을 때 제어 관리가 안 돼갖고 이렇게 버리는 빵 같은 게 있대요.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하나의 어떤 영역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그 현장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인터넷의 미래는 현장의 데이터에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트렌드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의미가 있다. 모두에게. 저는 데이터 활용 앞에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저희 회사가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많은 회사들이 올해가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던 이유가 이른바 데이터 3법이라고 했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3법이 1월 달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법은 늘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거 7년 전에도 바뀌었던 것 같은데 무슨 상관이냐. 근데 핵심은 데이터 주권의 법제화라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5선거 하면서 옆집에 감나무 가지가 넘어왔더니 이 감이 누구 것이냐라고 싸웠던 일화처럼 사실 데이터 주권이 한 번도 법에서 규정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른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의 자산으로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법체계가. 그런데 이른바 마이데이터라는 산업을 이제 정의하려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소유권인 데이터이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 돼버렸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되게 선도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EU가 먼저 정의를 했고 그 다음 EU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걸 발효시켰고 한국은 이제 2020년 1월에 법 통과가 되고 지난 8월 달에 시행령이 나오고 내년부터 이제 실행이 돼요. 실효가 되는데 저는 이 개념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뭐 새로운 기회들과 비즈니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개념이 또 뭐가 있냐면 인증서예요. 결국 데이터 주권을 논하려면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 이 누구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번 12월 10일에 이제 발효되는 법안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인데 거기서 이제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을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인증서 사업자들이 누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그 플랫폼 역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려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고 저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앞서서 이 산업이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변곡점인 해가 저는 2020년과 202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데이터의 주권이라는 데이터 산업의 파운데이션, 아주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원자가 최소 요소잖아요. 비슷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때 그러면 이게 누구의 데이터냐를 갖고 굉장히 서로 악유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김동호가 삼성카드로 스타벅스에서 4,000원을 결제하면 이 데이터는 누구 것이냐. 이게 1년 전만 해도 삼성카드는 우리 데이터지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펜텍 회사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주권자 소비자들은 내 데이터 같은데 내가 결정한 건데?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법 체계에서 핵심은 데이터 주권자를 정의하고 이 데이터 주권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통칭을 했죠.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받아서 활용하는 기관을 데이터 활용기관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 주권이라는 키워드도 뭔가 특히나 한국에 이제 내년 2월자로 이제 반려가 되기 때문에 올해 법통과된 것들이 IT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들은 꼭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몰랐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머리가 다 불이 켜지는 느낌인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가 하는 일이어서요. 선생님. 저 아까 그거 얘기했죠.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 예, 얘기했죠. 결국 집에서 하는 행위. 네. 참 집이 중요해지네요. 일도 하고 가구도 사야 되고 TV도 큰 거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어차피 이 운동하러 가더라도 더 많이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누구나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좀 생길 거고 집에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이제는 다 센서와 이걸 갖고 데이터를 그렇죠. 수집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운동을 더 잘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새로운 생활 버튼, 새롭지는 않지만 진짜 이제 앞으로 의미 있는 생활 버튼.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다 구독 서비스고요. 심지어 저희가 투자 이번에 한 회사 중에는 또 모노랩스라고 해가지고 개개인의 맞춤 건강과 생활 습관에 맞게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맞춰서 이렇게 소분을 해가지고 구독 서비스로 해서 매달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렇게 맞춤 구독 서비스로 다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재택의 중요함을 또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생활 양식이 이제 재택 생활 양식으로 내년에도 내년에도 바뀌어가고 있다. 또 뭐 추가하실 거 없을까요? 지금 뭐 어느 정도 한 7개 정도 저희가 뽑아봐서 포만감이 오는데요. 그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한번 뒤집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씀하셨던 게 어느 사업을 하고 계시든지 사업 아이템, 모델에 이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미 그거는 우리가 오래 느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내년에도 그건 이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가치의 변화.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기업의 어셋의 입장에서든 자산 가치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결국은 이제 온오프라인의 이제 경계가 사라지면서 인터넷이 모든 것이 인터넷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페이먼트의 변화 내년에 이제 꼭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구독 경제에 대한 얘기도 네 번째로 있었고 말씀하신 입장에서 그 구독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그리고 이유는 재택이라든지 원격 이런 트렌드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얘기 이게 계속 저희 이제 일관된 그런 오늘 얘기했던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얘기하신 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인터넷과 연결을 시키는 데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게 내년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7개 정도로 내년 2021년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 짚고 싶은 말은 또 8개 정도? 아니 8개는 아니고요. 제가 저같이 이제 센서 이렇게 맨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신용정 카드 데이터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 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온오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리얼 데이터가 이렇게 온라인 데이터로 와야 되는데 현실의 로우 데이터. 그렇죠. 그쪽 부분을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중간에 온 거 혁명이 끝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리고 행동을 포함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모으는 데이터는 잘 되고 있어요. 신용카드 긁는 데이터라든가 전부 다 페이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 마이 데이터는 다 그건데 이런 어떤 실제
예를 들면 팩토리도 대기업 같은 건 하지만 지금 아까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그 작은 공장 레벨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풀뿌리 그 사물인터넷 그쪽에 그 온오프 믹스를 하는 가장 스타팅 포인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 마이 기회가 데이터를 넘어선 더 큰 아워 데이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예. 뭐 이 정도로 이거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조직화돼서 하는 거는 됐는데 네. 조금 이제 작은 단위가 막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네. 풀뿌리들 그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네. 라고.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 중요하네요. 정부의 네. 그 메이커 운동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메이커 운동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를 좀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아니요, 합니다. 메이커 운동이 기술이 똑같잖아요. 뭔가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사실 센서를 한다든가 이렇게 데이터 생산으로 갈 수가 있는 라우트에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데이터 메이커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데이터 메이커 운동. 네. 그 이름 좋네요. 이름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런 좀 이렇게 데이터 메이커 운동 그걸 이제 해야 할 때예요. 네. 전국 메이커 센터를 데이터 메이커 센터라서 뭐가 데이터 만들어봐.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두 분은 뭐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할 만큼 네. 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또 이런 2020년이 그냥 훌쩍 사라져버린 또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또 연말을 정리하게 돼서 다행이고 2021년 여기 계신 세 분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변화를 이끌어주는 그런 변화 촉진자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7가지 이제 트렌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계신 분들이 다 관여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그런 하시려는 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 내년 한 해 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